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개발협회 전문위원 이태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처음 방송하는 거라서 조금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기 들어오신 분들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별풍당당님 박수 쳐줘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 1시간 40분 소중한 시간인데 열심히 갖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기로 하고요.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를 소개해드리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술개발협회 전문위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문위원 있으면서 현재 그 EBRD라고 유럽 부흥개발은행의 중소기업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아직 활동은 안 하고 있고요. 아직 프레만 등재돼 있어서 향후에 이제 프로젝트들이 벌어지면 그때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술개발협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돕는 일을 좀 하고 또 해외적으로도 기회가 되면 한번 동일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언어 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공도 그 문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는 아랍어를 했었고 또 대학원에서 문학을 한 다음에 좋은 기회를 이렇게 받아서 공군사관학교에서 3년만 동안 공부도 하면서 사관생도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드린 건 그 전자회사에서 우리 LG전자에서 27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도 만나게 됐었고 참 여러 가지 그 좋은 경험들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 마케팅 팀장도 했었고 지사장으로 한 10년 정도 그 중동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SCM 쪽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쪽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획 쪽도 또 한 2년간 정도 기획 업무에 인발할 수 있었고요. 또 LG에서 참 많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LG 그 사내 인하원에 그 MBA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한 반 정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문학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많은 그 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는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가지고 그 비즈니스 테솔이라든지 숙명에서 테솔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영어 교사 자격증을 좀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상당히 그 좋은 기회를 가졌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임원은 좀 사실은 좀 하고 싶었습니다. LG 임원을 LG 임원이 참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또 여러 면에서 경험을 할 수 있던 것도 상당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임원은 못했지만 임원에 버금가는 일들은 좀 많이 해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에서 이제 나오기 전에 한 2개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기업 R&D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R&D 공부가 처음에는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소개를 해줘가지고선 와서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 기업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 중소기업이나 이 뭐 쉽게 얘기하면 세상 물정을 잘 몰랐다 그럴까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나라에 좀 필요한 것이고 또 앞으로 내 비전의 발전에는 어떤 걸 가져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저를 아시는 분이나 또는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듣는 분들은
정말 R&D 공부를 좀 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데 가끔 전화를 받거나 하면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코테라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기회를 하루속히 빨리, 그 나이가 이제 좀 되는 분들은 빨리 기회를 가져서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유, 전희님 감사합니다. 근데 나가셨네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지금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턴트가 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경험했던 부분이 이제 마케팅, 세일즈, SCM, 기획, 그리고 이제 R&D까지 하면은 아마 전체적으로 그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규모 예측 방법입니다. 이 시장이 생각보다 이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제가 27년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어떨 때는 시장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시장에 따라서 좀 어려운 경우가 생겼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시장을 잘 이렇게 타이밍이 잘 돼서 또 좋은 그 성적을 거둔 적이 있었던 것도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 상당히 많은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살아왔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제가 구하다 보니까 부산 진시장이 나와 있는데요. 부산 진시장. 그래서 이 시장이 항상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의제를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경험했었던 내용을 좀 적어 주셔도 좋고요. 뭐 또 질문을 주셔도 좋고, 이 강의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쌍방에 간에 이렇게 교신을 하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다룰 부분은 세 가지로 좀 나눴습니다. 물론 제일 큰 부분이 헤드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예측 이론과 실제인데 이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그 회사에 있을 때도 보니까 뭐 한 7, 8가지 아주 중요한 이론도 있고 나머지 뭐 5, 6가지 뭐 크지 않은 이론도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실제는 제가 R&D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한 8가지 정도 예측 이론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주 복잡한 뭐 함수나 시그마 뭐 이런 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좀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은 좀 교수님도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업 R&D 과제에서의 수요 특성을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복잡하면 안 되니까요. 그 대기업하고 틀려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은 것들이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아주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포커스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수요하는데 수요 예측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뭐 사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가장 갖고 있는 욕구, 그거는 이제 뭐 사고 싶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나 뭐 다른 것으로 이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이제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햄도 있고 뭐 여기 보니까 뭐 맛있는 치즈도 있고 아유 감사합니다. 사람들 많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햄도 있고 그런데 뭘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 보면서 옛날에 그 생각 나더라고요. 지금 어릴 때 제가 그 진주 마미 햄 소세지를 즐겨 먹었거든요.
그때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항상 도시락에 들어오는 반찬 중에 하나가 진주 마미 햄 소세지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소세지가 다 아시겠지만 소세지에 돼지고기가 1%도 안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경제를 이렇게 부흥시키면서 그 중에 있었던 그 생각 중에 기억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주맘 소세지하고 하나는 이제 진로 소주입니다. 근데 지금 술 말씀드려서 그렇긴 한데, 그때 경제 부흥을 하면서 먹거리가 없고 살기 어렵던 그 한국 사람들이 그나마 이 고기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던 진주맘 소세지. 그래서 이게 되게 그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많이 먹고 싶은 욕구. 그래서 엄청나게 팔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니까 마트에 있어서 저희 집은 지금도 많이 갔다가 사 먹습니다. 그래서 그 향수와 추억을 가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 소주도 말씀드렸는데, 소주는 경제 개발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 세대에 그 애환이 많이 담긴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저녁에 그 포장마차에서 그 한잔하면서 시름을 달랬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나네요. 얘기하면서. 오른쪽에 한번 이걸 넘어가 보죠.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사진 하나 붙여놨어요. 지금 좀 키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사람이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뭐 하라로 힌트도 있는데 잘 보시면 나중에 제가 커피건 하나 싸드릴지도 몰라요. 참여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보시면 엄청나게 사람이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맞아요. 애플샵이에요. 이게 애플샵인데, 이게 2014년에 애플 아이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룬 모습입니다. 이거 좀 대단하죠? 이런 정도로 사람들의 욕구가 분출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우리 중소기업 분들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에 대해서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수요의 양가 시기를 예측하는 거, 이것이 예측입니다. 수요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측은 다음 장에 보시면은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사과 가게 예, 사과 근데 이렇게 파였죠. 사과가 조금 좀 다른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을 제가 공부한 게 참 감사해요. 그 회사에서 처음에는 왜 혁신 부서로 보내십니까? 그래서 좀 불만이 많았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잘 갔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서플라이 체인이 밑에 그림부터 보시면은 개발 설계가 되면 마지막에 엔드 유저, 그러니까 마지막에 파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을 갖고 있는 게 서플라이 체인 관리인데요. 이 공급 사슬 계획의 수요 예측이라는 게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렇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그 다음에 포캐스트 디맨드 포캐스트,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자원도 수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도 거기에 맞춰서 리소스를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물류 계획은 운송이나 창고는 어떻게 세우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운송이 돼서 결국 사람들이 향유하게 되는 이런 그런 과정을 쭉 밑에 붙여놓은 건데요. 그만큼 이런 수요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자원을 낭비를 줄이고 SCM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특성이 보시면은 한 네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는데, SCM의 교과서에 가장 1번이 뭐가 나오시는지 아시나요? SCM 착 공부를 해서 SCM
대학 과정을 있거나 아니면 어디 뭐 회사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SCM을 공부하면 딱 일바따로 나오는 게 딱 이겁니다. 모든 예측은 맞지 않는다. 그 SCM 공부를 처음 할 때 되게 황당했어요. 모든 예측에는 오류가 있고 맞지 않는다. 이걸 전제로 합니다. 예측은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그걸 왜 하는 이유냐면은 오류가 물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더욱더 나은 개선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저 제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중간에 글 날려놓으시면은 제가 뭐 궁금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장기 예측과 단기 예측 이런 게 있는데 인적 자원에 대한 것도 SCM이 들어가죠. SCM 분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SCM도 하나의 학문으로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SCM 측면에서의 바라보는 그 HR 부분도 있습니다. 장기 예측과 계속 나가겠습니다. 장기 예측과 단기 예측은 보통은 그렇습니다. 단기를 따질 때는 한 6개월 정도를 단기라 그러고요. 중기가 이미 있는데 중기는 뭐 2년, 3년, 장기는 그 이상 되는 거를 저 장기라고 합니다. 근데 또 질문 하나 해드릴까요? 장기 예측이 잘 맞을까요? 아니면 단기 예측이 잘 맞을까요? 조금 쉽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단기 예측이 더 잘 맞습니다. 장기 예측은 여러 가지 변수가 오랜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단기적으로 하는 게 맞죠. 뭐 주식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이 뭐 270만 원 넘었죠. 근데 당장 우리가 생각해도 한 달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 어느 정도는 느껴지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모르죠. 또 반도체를 더 투자할지 차에 더 투자할지 그런 부분은 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집계 예측과 비집계 예측이 있는데 알파고요. 알파고는 예 알파고 바둑 예측은 뭐 지금 이미 뭐 엄청나게 이겼죠. 알파고가. 근데 스타크래프트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스타크래프트는 다 졌더라고요. 그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또 보니까 스타크래프트는 그건 좀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장기 예측은 장기 예측은 언제 좋으냐면은 보통 그 미래에 대한 투자죠. 투자 부분이 제일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뭐 3년 이상 되는 거니까 과연 이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크고요. 장기 예측은 이제 미래학문 쪽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예측에 대한 어떤 툴 같은 것도 많아요. 특히 이제 전문가 예측들이 크고요. 장기 예측은 단기 예측은 좀 기계적이고 현재 있는 자료를 가지고 사용하는 게 많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계하고 비집계인데요. 비집계는 집계량이 많을수록 일반적으로는 그 예측 효과는 더 큽니다. 저거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예전에 작년에 11월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를 응원하셨어요? 아니면 응원보다는 누가 될 걸로 아셨나요? 저는 힐러리 클린턴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그래서 CNN도 좀 보고 그랬는데 되나보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됐죠? 트럼프 씨가 됐죠. 이게 집계 예측과 비예측을 완전히 커버는 못하지만 상당히 그 의미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언론에서 나와서 했던 그 집계는 어떤 집계였냐면은 전부 여론조사였죠.
근데 여론조사는 상당히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000명? 0.00001%밖에 안 되죠. 전 유권자에. 근데 빅데이터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SNS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인터넷에 있는 그 데이터들, 이런 구글링 하는 것들, 그런 거 보면은 엄청나거든요, 자료가. 근데 미국에서 작년에 대선 전에 이미 8월부터 죄송합니다. 8월부터 축구 승률 맞추는 것도 되죠. 그것도 예전에 뭐 있는데 이거 오늘은 소개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예측 승률이나 이런 포캐스트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컨조인트라든지 오늘은 소개는 안 할 건데 그거는 이제 프레퍼런스라 그래서 선호도 뭐 그리고 인덱스라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줘가지고 맞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그것도 근데 그거는 예측은 예측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포커스하는 거는 양에 대한 예측을 오늘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게 이제 선호도라든지 어떤 로또도 가능성이 있는데 로또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로또는 워낙에 확률적인 게임이 너무 작아서 그거는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로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면 그때 당시엔 그 구글에서는 1, 2, 3차 이미 그 검색어에 대한 부분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8월부터 이미 트럼프 씨가 된다라는 그런 게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씨가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CNN에 그 인터뷰를 하자니까 전혀 안 했죠. 왜냐면 너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뭐 그거는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한 사람들은 그쪽이 될 것이다. 뭐 얘기가 조금 번쩍이긴 했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집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찍 효과는 뭐냐면 SCM에서 채찍 효과는 기본적인 걸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공급사슬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뒤에 이제 그 포캐스트 들어오는 것들이 멀면 멀수록 채찍처럼 그 받는 그러니까 생산단에서 받는 효과는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상류에 위치할수록 뭐 예를 들어서 공급사슬이 홀세일러보다 리테일 쪽으로 더 많이 가면 가있을수록 거기서 움직이면 양은 채찍을 치면 왜 손에서 벗어나면 크게 물결을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 예측 기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수요 예측 기법에는 두 가지가 크게 나눠집니다. 하나는 정성적인 거, 하나는 정량적인 거, 이렇게 두 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거를 다 알 필요도 없고요. 다른 방향성에서 있을 때는 또 볼 필요는 있지만 오늘은 정량적인 부분 쪽에 양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몇 가지로 구분했고요. 그래서 정성적으로는 시장조사법, 판매원 의견합성법, 수명주기 유추법, 델파이법을 볼 거고요. 정량적 예측기법에서는 이동평균법, 가중이동평균법, 지수평균법. 지수평균법도 가중이동평균법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계분석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다 아시면은 누가 뭐래도 예측기법 나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됩니다. 특히 R&D 하시면서는 다른 것 많이 아실 필요 없어요. 복잡한 거. 그래서 오늘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고요. 그래서 시장조사법을 보겠습니다. 정성적인 부분에는 시장조사법이 있는데 시장조사법을 들어가 보면 시장조사는 여기 뭐 여러 가지 많이 써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시장에 직접 나가서 보는 겁니다. 수량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뭐 자료나 이런 게 분명히 있겠지만 시장을 방문해서 보는 거고요. 시장을 방문해서 보는 방법은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좀 해보니까 가정평가 선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난 무슨 말씀인가 했습니다. 가정평가 선정 안 되는 거는 종속 변수를 독립 변수를 많이 잡아서
그걸 분석해 보면 가능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로 과제 평가가 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는 뭐 재무적인 것도 평가를 받을 거고 사업 평가에 쓸 때에 뭐 차별성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쫙 펼쳐놓고 그걸 전부 독립 변수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독립 변수로 만들고 종속 변수 y, 독립 변수는 x고요. 그래서 그 많은 식을 식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거가 좀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가능도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시장조법을 다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시장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했던 내용들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시장을 보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해외에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외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 이제 처음에 이제 파키스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장을 이제 거기 보면 엠프레스 마켓도 있고 그 옆에 그 많은 전자샵들이 조그만 게 이제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는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뭐 GFK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뭐 또 다른 IDC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가가지고 그냥 물어보는 거죠. 너 어제 몇 개 팔았니?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죠. 어제 뭐 한 50개 팔았어요. 그러면 지난달에 몇 개 팔았는데 지난달에 한 2,000개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추산을 쭉 합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몇 개 팔았구나. A 모델은 몇 개 팔고 B 모델 몇 개 팔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더해 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수요입니다. 되게 쉽죠? 직접 가가지고 발품 파는 거죠. 몇 개 팔았니?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정리해 가지고선 하는 게 수요 조사고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 이제 쭉 있는데 거창하게 얘기하면 설문지 이렇게 만드는 퀘스천에어라고 설문지 만들어 가지고 올해는 뭐 전기차가 올해 나오는데 몇 개 팔 것 같아요? 내년에 몇 개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설문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더하면 내년에 얼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조사하는 게 수요 조사고요. 보통 출장을 1인 출장 가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회사에서도 가가지고 출장을 해서 왜냐면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수요가 몇 개인데요. 내년에 제가 보니까 2만 개는 할 것 같아요. 출장 가서 보니까 10,000개밖에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개의 자원은 딴 쪽으로 돌리고 이 10,000개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뭐 딴 데 좀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수요 조사고요. 또 하나는 타스크 팀을 짭니다. 이게 이제 회사가 크니까 이제 가능한 건데 타스크 팀을 짜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PMS 활동 많이 했어요. 프로덕트 마켓 스트래티지라고 그래가지고 따진 툴이 있어요. 그래서 팀 만들어서 시장 분석하고 제품에 대해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기획조사 분석하고 마케팅 이제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션 STP를 하고 전략적으로 포피 관점에서 어떻게 전략을 짤 건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거창하게 하는 게 이게 타스크팀 PMS 활동이고 또는 뭐 머천다이드 활동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아요. 이런 거 이제 하러 가는 게 시장조사법이고요. 여기 이제 뭐 잔뜩 써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하는 게 여기 밑에 좀 볼까요? 밑에 보면은 아예 디자인 그 하는 회사에 돈을 줍니다. 그래서 DSR 뭐 이런 회사에다 LG에서 했었는데 소비자 조사를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용 실태는 어떻고 어디에 기회가 있고 어떤 데에 좀 어려움이 있고 스마트폰이요. 뭐 과장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LG가 스마트폰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요즘 문제 조금 많이 올라갔어요. 보니까 그 새로운 저기 회장님도 하시면서 그래서 아마 가능성을 좀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지금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알고 열심히들 하니까 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분석적으로 합니다. 우리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LG를 다녔으니까 LG 거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시장 조사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중소기업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저건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가끔 이제 출장 가가지고선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거창하게 뭐 수요 조사라는 뭐 어디 팀을 만든다든지 어렵잖아요. 보통 물론 이제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 중소기업에서도 강소기업 같은 데는 가능하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지금 이제 기술 개발 한참 하시는데 이 방법은 추천해 줄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고 두 번째로 이제 판매원 의견 합성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정성적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것도 이제 법인이 많이 있거나 또 아니면 판매원들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는 겁니다. 너희가 팔고 있는 시장에서 니네가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한번 얼마나 더 팔 수 있는지 얼마나 시장이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는 거고요. 생각보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두 가지에서 좀 따로 용역 주는 게 뭐 좀 중국 관련돼서 연결된 거 질문이신가요? 아니면 그 판매에 대한 그런 건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면 SCM이요? SCM은 아마 있을 겁니다.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SCM은 예, 있습니다. 예전에 그 에티컨이라든지 뭐 업체들이 있어요. SCM도 큰 업체들에서도 합니다. SCM도 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또 IBM에서 내년을 했었고요. 그거는 SCM의 영역보다는요, 시장조사에 대한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만큼 중소기업에서 다른 업체에 돈을 내서, 그걸 하기에는 중소기업은 여력이 좀 없지 않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중소기업도 돈을 많이 벌고 하는 데는, 뭐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조금 더, 그런 제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시장조사 맞춤 컨설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대기업이 하는 것들 중에 아주, 잘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제가 왜 그런 생각 못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소기업의 업체에 맞게끔 좀 맞춤형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그런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매월들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전 세계량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제 법인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법인들이 많은 회사에서는 이제 판매원들한테 물어봐서 미국이 2014년 얼마였는데 2018년 어떻게 할 것 같니? 이렇게 이제 물어봐서 진행하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수요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됩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판매원들이 자기 지역과 제품을 잘 알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있는데 범위 될 수 있고 뭐 작은 기업도 자기가 권역별로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쪽에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꼭 뭐가 있냐면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왜냐면 소비자가 구매한다고 꼭 의도가 있다고 해서 실무가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판매들은 계획을 짜준다 그러면은 바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짠다 그러면은 자기의 그 목줄을 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저기 계획을 조금씩 적게 잡아야 아무래도 좀 여유의 폭이 좀 생기니까요. 이런 부분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판매들의 가소 예측을 보정하기 위해서 조율 과정을 거치는데요. 예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탑다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율을 하다가 좀 어려울 경우는 결국은 가장 잘 아시는 탑이 볼 때 자원 배치라든지 이런 걸 볼 때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조율을 돼서 탑다운으로 들어가죠. 이번에 이제 수명주기 유추법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수명주기 유추법은 다 이게 잘 아실 거예요. 이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뭐 사람도 그렇고 뭐 물건도 그렇고 이게 도입기가 있다가 성장기가 있다, 성숙기가 있다 쇠퇴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라핏은 가장 좋은 게 이제 성숙기쯤에 가장 좋죠. 그리고 이제 끝에 이제 내려가면서 쇠퇴가 되는데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얘는 이제 중소기업도 가능할 거예요. 강소기업 같은 데는 이 마지막에 이제 새로 기술을 좀 혁신시켜 가지고 좀 마지막 제품을 좀 더 차별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여기 녹색 선처럼 한 제품이 이제 성장기에 들어갔을 때 바로 개발을 해서 성숙기 쇠퇴기가 지나기 전에 물건이 떠오르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요새 보니까 이 수명주기 유추법은 조금 이제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가져요, 요새. 왜냐하면은 신제품 개발의 주기가 엄청나게 이게 굉장히 간소화되고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쓰는 게 그렇게 좀 쉽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무어의 법칙이 작년 2월에 깨졌어요. 이제 더 이상 무어의 법칙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뭐 18개월에 제품에서 어떨까? 근데 R&D 제품에서는 이 동일한 제품이라는 거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쓸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이전 제품에 대한 그 주기를 보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숙기인데 예전 제품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 뭐 어떤 정도 승수를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에서는 아마 우리가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델파이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델파이법은 별로 쓰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뭐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데, 이 델파이는 뭐냐면 옛날에 그리스 델파이 신탁에서 마치 그 뭐 무슨 뭐 신인 척하면서, 신도 아닌 존재들이 신인 척하면서 뭔가 신탁을 받는 뭐 이런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그 피드백을 주면서 이제 전문가군인데요. 이거는 절차는 그렇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요. 그러면 이제 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하니까 뭐 이건 뭐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두세 번 반복해가지고선 최종 이제 의견을 낸다 그러는데, 실제 뭐 이런 거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생산 능력과 설비에 특화된 방법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 나름 뭐 잘하는 사람들이 뭐 좀 이렇게 뭐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인 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만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를 장기적으로 예측할 때는 도움이 될지 몰라요. 아까도 이제 누가 말씀하셨죠, 장기 예측. 근데 뭐 이런 게 장기로 갈수록 전문가 영역이 더 커집니다. 장기로 갈수록 모르거든요, 미래 학문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알 수 없잖아요. 맞는 줄 알고 따라가는 수밖에.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요즘에 이런 것으로 몇 명 소수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위에가 잘 안 보여서 조금 이렇게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보시겠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계량적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숫자를 가지고 좀 해보는 거 이쪽으로 넘어왔고요. 숫자를 보시면은 이동평균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이동평균법, 가중이동평균법, 지수평할법, 회계연속.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오늘 들어보시고 이해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평가받을 때나 이럴 때 중소기업 사장님들 하면 이거 뭐 제가 지수평할법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서 회계분석법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그거에 따라서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하시면 아마 깜짝 놀랄걸요. 좀 공부한 분들도 평소에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어쨌든 계량 예측배법을 한번 보시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고요. 이동평균법이라는 건요, 뭐냐면은 그냥 나누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작년 한 3, 4년 동안에 이렇게 판매된 수치가 있다. 좀 크게 키워볼까요? 수치가 있다 그러면 이동평균법은 뭐냐면요, 평균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시면 조금만 줄일까요? 여기 뭐 13년에 900개 팔았어요. 17년에 820개 팔았어요. 그러면 18년 수요를 계산해 보시죠. 그러면 여기 죄송합니다. 14, 15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잘못 쳤네요. 여기 17, 16, 15, 14. 이 4개년도를 4로 나눠버리면 이게 평균법이에요. 끝났죠?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 이동평균법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가중치를 줘요. 나는 보니까 18년도를 예상하는데 17년 40% 주고 15, 30, 20, 10 이렇게 해가지고 18년을 예상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곱하면 됩니다. 820 곱하기 40%, 30%, 20%, 2%. 그 오른쪽 법칙, 왼쪽 법칙이랑 비슷하죠. 아니, 그 왼쪽 법칙이 아니고 참. 그 수수료 할 때, 그죠? 1, 2, 3, 5, 3, 2. 1, 2, 3, 5, 3, 2 법칙.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년 내에 내면 50% 감면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고요. 이름만 그럴듯합니다. 이동평균법, 가중이동평균법. 뭐 이름만 그럴듯하네.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수평할법. 지수평할법도 별거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너무 별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면 진짜 별거 아닌 거를 가르쳐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닌데, 뭐냐면은 왼쪽 보시면 이 포캐스트를 하는데 현재에서 멀어지는 거는 별로 그렇게 가중치를 안 보여야 하는 겁니다. 최근치 가지고 포캐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잘 보시면 복잡한 건 요거까지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수평할법은 건 뭐냐면은 수요를 예측해요. 새로운 수요 예측값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가장 최근의 수요 예측값을 바로 전기죠. 이번 달 예측한다고 지난달 거 예측하고 가장 최근에 지난달에 예측했던 값하고 실제 판매한 값하고를 비교해서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이게 지수평할법이에요. 그러니까 평할계수라는 거는 그 가중치를 얼마나 둘 거, 평할계수는 그 가중치를 어떻게 둘 거냐에 대한 거가 평할계수입니다. 이따가 이제 엑셀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평할계수를 나는 뭐 20% 둘래면 0.2 곱하면 되는 거고요. 90% 둘래요. 그러면 0.9 곱하면 그게 평할계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중치를 거기다 두는 겁니다. 다시 이제 빠져나가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품이 불안정한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0.78 합니다. 왜냐하면 가중 그 차이 실제 실적과 예측 기간의 차이가 변동성이 크다고 생각되면 불안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0.89를 곱하는 거고, 안정됐어요. 나는 뭐 그런 거 안정돼서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면은 0.01에서 5, 그러니까 0.5, 50% 이하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법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렇게 정한 게 지수평할법이고, 그 지수평할법을 쓸 때는 이제 영어로는 스무딩이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스무딩, 매끄럽게 스무드하게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이따가 엑셀 할 때 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속독 들어온 수당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측 마지막 회계 분석인데요. 회기라는 거 아시나요? 회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회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온다. 무슨 원인이 있어야 돌아오겠죠.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죠. 회기. 그래서 회기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회기는 종속 변수와
반드시 독립변수가 있어요. 독립변수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시 돌아오는 거죠. y는 ax 플러스 b 이런 거죠. 그러면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인데 x에다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거죠. x에는 1을 넣으면 1 넣고 돌아오고 2 넣으면 2 넣고 돌아오고 이게 회귀분석이에요. 회귀분석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보시면 뭐 잔뜩 써 있는데 여기 보면 회귀방정식이라고 있어요. 회귀방정 1차 방정식이에요. 아주 1차 방정식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네. 180으로 이렇게 보시면 독립변수와 이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회귀변식으로 이해하는 거는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선택한다. 그래서 독립변수를 x, z, k 뭐 이런 쭉 줄 수 있어요. 종속변수는 y 하나겠죠. 마지막 수요를 예측한 수요가 값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선형 회계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y 데이터를 종속변수, 추세선을 그리고 방정식을 표시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수요 측량을 입력하고 계산한다. 끝이죠. 이제 70.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론을 다 하신 거예요. 바로 이론을 다 이제 공부하신 거고. 근데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리서치 기관에서 이제 기타 이제 정량적, 정성적 말씀드렸는데 리서치 기관에서 분석 자료를 구매 사용합니다. 기업에서. 여기 이제 IDC 자료 같은 경우인데 PC 자료. IDC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자료를 만들어서 뭐 국가 호주는 몇 개고요. 어떤 제품이 어떻게 팔릴 거고요. 이런 거를 이제 줍니다. 잘 아시다시피 GfK라는 거는 이제 유럽계인데 거기서는 이제 GfK는 각 샵 또는 이런 것 샵까지는 아닌데 그 지역의 제품의 그 유통까지 주죠. 그런데 또 NDP라고 하는 건데 미국에서 주는 건데 리테일 샵들을 조사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아까 이제 기타는 넣었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비싸요. 아니요, 직접 리서치하는 거는 맞고요. 요거는 이제 기업에서 이런 것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석 자료를 구매해서 많이 사는데 직접 리서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시장조사 방법, 아까 PMS 방법, 그 직접 가서 자기가 뛰어서 발품 파는 거, 그 다음에 활동해가지고 신제품을 팔 때 하는 것들, 이런 건 이제 다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GfK 옛날 자료 보니까 뭐 독일 자료 하나 살 때만 5천만 원씩 들어가요. 하나 사는데. 그게 엄청 비싸죠. 한국가에 대해서 뭐 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여러 국가를 만약 산다 그러면 엄청나겠죠. IDC 자료도 뭐 수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중소기업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요거 이제 나오는데 기업 R&D 수요 특성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시험을 보려고 여기다 이제 마크를 했었는데 여기 이제 저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저게 안 돼서 일단 보면은 기술은 굉장히 둘 중에 기존 제품이 아니고 신제품이죠, 당연히. 신제품에 대한 거고 분석은 용역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R&D는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데 직접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자료를 찾아보는 건 맞고요. 기간은 단기적은 아니죠. 중장기적이죠. 기업 R&D에 나온 수요 특성이. 그리고 추세를 보면은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추세 변동이 막 큰 건 아니죠. 추세 변동이 큰 거를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추세는 안정적이죠. 굉장히. 쫙 뻗어나가는 제품이니까 R&D 개발하겠죠. 그다음 형태는 정성적이 아니고 개념적이다. 정성적인 것도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잘 아는 사람도 없고 신제품들이고 신개발이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량적 방법에 의한 수요 예측이 이제 적절하다고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에 추천을 해드릴 거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R&D 시장 예측 따라하기를 보시면은 이제 자료를 좀 검색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신제품에 대한 시장 자료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유사 제품의 시장 자료가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아까 뭐 제품 주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신제품의 시장 자료를 그래도 찾아봐야 되겠죠. 또 그냥 나온 제품들은 없으니까 어느 하나의 그 원천적인 기술과 어떤 부분이 또 연결돼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찾아보시면은 그 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놓은 자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제품의 자료를 가지고 또 수정해서 또 모디파이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뭐 국가 정보 포털도 있고요. KDI 뭐 산업 쪽에도 있고, 세리 이건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죠. LG경제연구소, 이스타트 뭐 이런 데도 ICT 융합 쪽에 있는 자료. 리스 이건 학술 쪽이긴 하지만 많은 정보를, 논문이라든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 쪽에 경제통계 시스템, 중소기업 통계 쪽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우선은 이런 내가 지금 개발하는 것들에 대한 예측이 나와 있는 게 있는가? 그런 거를 좀 시간을 가지시고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도 얻을 수 있고, 또 그걸 찾으면서 수요에 대한 예측을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했던 것 중에 정량적인 방법 중에 이제 시장 수요를 예측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엑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엑셀도 다 보내드리고 할 텐데요. 그 엑셀을 좀 열겠습니다. 드디어 엑셀로 들어왔습니다. 엑셀은 제가 여기 밑에 보시면은 몇 가지를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좀 여기다 붙여놨고요. 보시면은 엑셀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동평균법, 가중평균법 여기 들어가 있고요. 지수평할법, 회계분석, 그 다음에 기초종합 데이터 이렇게 집어넣었는데요. 이걸 쓰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동평균법, 가중평균법은 여기 보시면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이동평균법이고요. 이동평균법은 여기 이제 저게 좀 잘못돼요. 11, 12, 13, 14, 15, 16. 이게 뭐가 에러가 제가 잘못 친 것 같습니다. 14, 15, 16, 17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저 다 걸려 있어요. 수식이.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만 집어넣으면 n이 4일 경우에, n이 6일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28에 대한 이동평균법 18년도에는 210개, 6개월로 했을 때는 180 이렇게 지금 나오죠. 물론 이제 나중에 그 6개월로 하고 8개월로 했다면은 이거 다시 이걸 늘려줘야죠. 이게 8이 됐으면은 예를 들어서 늘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중평균법은 여기에 이제 가중을 걸어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수평할법. 지수평할법은 여기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좀 너무 올라갔네요. 하나 빼야 되겠네. 이렇게. 예, 좀 잘 보이죠, 이제? 조금만 잘 안 보이나요? 그럼 좀, 또, 조금 크게 할까요? 예, 이렇게 크게 됐는데. 잘못됐네. 예, 다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에 상수들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입력은 여기만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입력 여기만 넣으시면 여기 상수들이
아까 얘기한 그 시기에 따라서 이 계산이 다 됩니다. 계산이 다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값만 넣으면 2018년도에 수요 예측이 나옵니다. 근데 요 상수들이 다 40%, 50%, 60%, 90%의 상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을 많이 벌어지게 내가 해놓은 거고요. 여기 이제 자동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예측값만 넣으면 요 수요 예측값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잘 보셔야 될 게 요 실제 결과, 요 파란 부분이 요게 실제 결과거든요. 실제 결과와 수요 예측이 가장 같은 거, 비슷한 거를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수요 예측이 90%, 0.9, 상수를 0.9를 근 것이 가장 유사하죠. 그러니까 222를 선택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분석 들어가시면은 이 회계 방정식인데, 이 회계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엑셀이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엑셀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회계 방정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이 제품 A에 대한, 여기는 밑에 그려 있지만 A에 대한 범위를 설정을 하고, 이 범위 설정된 거에 대해서 삽입에 들어가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여기 보시면 꺾는 그래프 중에 그래프를 그리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그래프 중에 오른쪽 단추를 눌러 보시면 여기에 서식이 있어요. 서식. 여기 보시면은 버전이 좀 틀리긴 한데, 추세선을 만들라는 데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게 좀 버전이 틀려서 제가 좀 찾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 질문 들어온 거에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걸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왜냐면 지금 이제 R&D 작업을 해도 그 R&D 비용만 해도 이제 그게 지금 기술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데 리서치에 돈을 들어가는 게 비중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좀 싸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이제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중소기업이 그런 리서치 앱에 큰 돈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아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에 특화해서 지금 기술개발협회에서 원스톱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술협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제 디자인 그 업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 쪽에 연결을 통해서 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이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버전이 틀려서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추세선을, 시간상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면 다 그래프에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추세선을 그리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추세선의 방정식을 보여줍니다. R값도 R스퀘어 값을 보여주고요. 이게 이제 뭐 유의성인데, 그래서 요 값이 중요합니다. 요 값이 추세선에 대한 값이거든요. 그럼 이 추세선의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 대입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건 종속 변수, 요건 독립 변수니까, 독립 변수는 시리얼로 1번이죠. 그러니까 1년 번호가 X가 되고 뒤에 12가 되죠. 그 다음에 요 넣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값들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연장시켜서 계산을 하면 18년이 259개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지금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보내드릴 건데 어떨 때 쓰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쓰실 거는 기초 데이터만 넣으시면 돼요. 제가 다 연결을 해놨거든요. 기초 11년부터 18년 여기 20년까지. 요거는 이제 제가 밑에 나온 거 가지고 넣어본 거고요. 그 중에 이제 회계 분석 거를
입력을 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기초 데이터를 넣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15년부터 몇 개 없어요. 15, 16, 17 있어요. 그러면 예, 발품을 좀 팔게 좀 있겠죠. 근데 그걸 하나의 그 네트워크 하나든지 뭐든 방법은 좀 찾아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넣으면은 이게 전부 지수평활법 회귀분석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서 뺑 돌아서 여기로 옵니다. 결국 어디로 오냐면 제가 여기다 해놨죠. 이동평균법 6개월, 가중평균법 지수평가가 회귀분석을 딱 돌아서 여기 옵니다. 210, 185, 218, 222, 259 이렇게 오거든요. 요거 중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치도 될 수 있고 2년치도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쓰는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평가위원이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저 3년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수평활법으로 계산했더니 222가 나옵니다. 회귀분석. 근데 제가 볼 때는 회귀분석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회귀분석이 가장 탄력도 있고 220에서 250도 있잖아요. 좀 240에서 220으로 내려갔지만 탄력도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회귀분석인데, 회귀분석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엑셀 함수 중에 포캐스트 함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포캐스트 함수를 어떻게 거냐면 똑같지 않습니까? 259, 250. 이게 포캐스트 함수 중에 다 숨겨져 있어요. 포캐스트에 여기 보시면 함수는 볼 때 이렇게 보시면 편한데, 여기 x값 종속 변수를 넣게 돼 있잖아요. 그럼 9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시리얼 중에 x값을 넣으라고. 9번째죠. M3. 그 다음에 네가 알고 있는 종속값이 뭔데?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종속값 여기 있는 거 쭉 해가지고 E5에서 L5까지 쭉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네가 아는 독립변수는 뭔데? 그러면은 E3에서 L3까지 쭉 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따닥 눌러보시면, 그죠? 요거하고 요거 x값 M3,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x값에 쭉 나와 있는 값들이고, 요건 종속 변수에 나와 있는 값들이에요.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하는 거는 포캐스트 함수를 쓰는 겁니다. 엑셀로 이용할 때 포캐스트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돌려보는 건데,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그 아까 전문가 집단처럼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 대해서 반발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는 뭐 쓰시면 어떤 걸 해도 되죠. 본인이 이거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로지컬하게 20%씩 향상할 수 있습니다. 20, 50, 30, 60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포캐스트겠죠. 그것도 좋겠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엑셀을 써서 회귀분석과 지수평활법을 우리가 병행해서 보고, 엑셀 함수도 걸어보고 해서 이럴 경우에 충분히 백데이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59면은 나누기 220이다. 그러면은 17% 아니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해야지 퍼센트가 나오죠. 여기 이제 퍼센트를 걸면은 이게 17%를 18% 성장합니다. 또 이 이상도 했겠죠. 여기도 이제 또 보면은 8%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좀 작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돈이 많이 비싸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중소기업에도 내려서 잘 쓸 수 있고 또 더 많은 좋은 기법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값도 좀 저렴하면서 역동적으로 중소기업이 쓸 수 있게 만드느냐, 그런 거는 우리의 숙제일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병행되면서, 그런 연구가 병행되면서 우리가 좀 해줘야 될 것은 현재 있는 자료 중에도 우리가 찾아보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직접적인 자료가 아니라도 유사 자료를 찾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측과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자료를 찾게 되거나 또는 원래 알았던 어떤 예측 자료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이런 함수나 또는 이런 정량적인 방법을 가지고 얼마든지 누구한테 얘기해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의 툴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방법 가지고 또 분석도 해보시고 또 그걸 근거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쭉 설명드린 부분 중에는 좀 부족한 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좀 몇 가지 이렇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중에는 중소기업들이 또 이런 부분을 또 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만들어내는 방법들, 그리고 또 전문위원으로서 기존에 이렇게 이런 부분을 공부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또 조금 더 저기 깊은 부분으로 그 중소기업에 대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할 것인가, 전문인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봐서 중소기업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뭐 질문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나 또는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보다 제가 엑셀을 쭉 들여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많은 투자를 안 해도 엑셀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이런 시스템의 개발에 이런 쪽에 투자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초기 기업들은 엑셀을 많이 죄송합니다.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뭐 해찾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가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힘이 됩니다. 예,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유익했다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한테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엑셀하고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